기자쇼 만지용입니다. 오늘 박수홍 씨 관련된 소식 준비했습니다. 제목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들어오신 분들 꽤 있을 텐데요. 이미 박수홍 씨 친형, 지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출소를 한다. 이거는 다른 기사나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죠. 실제로 출소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향후 재판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이번 출소가 된다면 재판 과정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등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소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어제 박수홍 씨 측 변호인을 통해서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는 4월 6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돼서 4월 7일 오전에 출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일단 6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구속 재판입니다. 그리고 형수는 불구속 재판이죠. 순서를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지난해 9월 8일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죠. 그런데 이번 구속기한은 재판일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것은 지난 10월 7일입니다. 이 날짜가 중요해요. 이 사건은 형사소송이죠. 형사소송법상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신급별로 2개월씩 3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 씨가 최대 구속기간을 모두 채웠다는 거죠.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이 됐죠. 9월 13일 구속됐다는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열흘입니다. 딱 10일이에요. 이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이 친형의 1차 구속 수사 기한은 이미 지났는데 그 당시 검찰이 보강 수사를 위해서 기한을 연장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적이 있습니다. 연장을 한 거죠. 자, 만약 구속기간 만료까지 검찰이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이걸 결정하지 못했다면 친형은 석방 후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기한 때문에 검찰은 10월 7일 전까지 박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실제로 결국 그 기한 내에 구속 기소를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때부터는 검찰 단계가 아니라 10월 7일부터 이제는 재판 단계가 되는 겁니다.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거죠. 10월 7일이 기준이 됐죠.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정확히 6개월입니다. 그리고 4월 6일 구속기한이 만료되고 4월 7일 석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항 박수홍 씨 측은 알고 있었을까요? 네, 이미 변호인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열렸던 4차 공판에서 판사가 박 씨 친형의 구속기한 만료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재판관이 박수홍의 형수에게 직접 보성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 만료를 기다릴 것인지 물어봤고 이때 구속 만료를 기다리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재판기를 놓고 봤을 때 구속 만료 기한이 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보석을 신청하려면 또 돈을 내야 되죠. 그러니 그 기한에 맞춰서 나오는 걸로 일종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궁금한 질문 이겁니다. 왜 친형은 풀려나게 되는 걸까? 여러 사회적 이슈를 부른 형사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형사사건의 피고들이 중간에 풀려나는 일을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들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오래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둘러 재판을 해서 6개월 안에 1심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자, 강력 사건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나오죠. 그래서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6개월 전에 형이 선고되면 그때부터는 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형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소를 해도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아니, 이렇게 사회적 이슈를 모으는 형사사건들 대부분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받아서 구속을 계속 기한을 늘린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왜 박수홍 씨 친형 관련된 횡령하면은 6개월에는 답을 내리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일단 10월 7일에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11월 7일 정확히 한 달 후에
첫 공판 기일이었는데 이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2주 후로 가서 11월 21일에 첫 공판이 열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판은 12월 7일이었고요. 세 번째 공판은 1월 20일이었습니다. 약 한 달씩의 간격을 두고 있죠. 자, 그런데 1월 20일 공판 이후에 3월 15일 공판까지는 거의 2개월가량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한을 좀 더 빨리빨리 당겼으면 6개월 안에 어떤 판결을 받지 않았을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그 이유는 바로 재판부 변경에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궁금해지는 건 그럼 재판부 변경은 왜 있었나 하는 겁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사건이 있으면은 맡던 사람들이 계속 맡아야지 일관성도 있고 또 연속성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재판이 진행되고 효율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재판부 역시 하나의 조직입니다. 자, 정기 인사 등을 통해서 담당 재판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인사팀에서 한 5년 일했어요. 그럼 인사 담당으로서는 굉장히 베테랑이죠. 너 근데 그거 계속 잘하니까 계속 그거 해.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정기 인사 처리되면은 바꾸죠. 팀원도 바꾸고 팀장이 바뀌기도 하고.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렇게 넓히는 거,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특정 사안을 오래 맡다 보면은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려해서 정기 인사 때 재판부가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재판부가 변경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인이 앞서 맡았던 사건들은 갖고 오나요? 놓고 오죠. 그럼 왔을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앞선 재판부가 보고 있던 그 사건들이 남아있죠. 그럼 앞선 재판부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나요? 뭐 인수인계 절차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다시금 1부터 100까지 재판부가 사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1월 20일 이후에 3월 15일 공판까지 약 2달 정도 걸린 게 이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다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혐의 오래 걸린 이유. 이 재판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형사사건, 강력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혐의, 벌어진 일 되게 명확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황 증거, 직접 증거, 그리고 자백 이런 것들을 다 맞추면은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재산 범죄잖아요. 재산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분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재판부가 체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박수홍 씨의 친형은 4월 7일 출소합니다. 그럼 그 후에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모든 건 똑같습니다. 다만 친형이 출소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횡령 사건의 피고는 몇 명이죠? 2명입니다. 친형과 형수 두 사람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원래 형은 구속 재판이었고 형수는 불구속 재판이었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집에서 오가면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불구속 재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출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니야? 왜냐면 나간다. 구속된 상태에서 나간다 자체가 사람들이 느낄 때는 무언가 좀 경감이 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상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정해진 구속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변화는 없다는 거 이거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피고의 심리적 부담은 줄어듭니다. 왜냐면 일단 사람이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과 집에 있으면서 그 재판 당일만 가서 재판을 받고 오는 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변호인과의 만남이 잦아질 수 있죠. 그럼 변호인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결국은 피고 입장에서는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사건 본질은 뭐죠? 횡령입니다. 횡령. 본질은 친형 내외의 횡령이에요. 이거는 박수홍 씨가
이 사건의 본질은 횡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서 조사와 수사를 마친 이 자료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에 따른 판단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있어요. 바로 언론 플레이입니다. 자, 앞선 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박수홍 씨의 예전 연인의 실명이 재판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일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박수홍 씨가 굉장히 흥분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거 자체가 박수홍 씨를 흔드는 일, 대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무언가 박수홍 씨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거나 또 다른 이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수홍 씨가 다음 공판부터는 어떻게 했죠? 비공개 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언론, 기자들이 앉아있으면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사로 옮기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라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외부에서 또 피고의 변호인 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변호인 측에 연락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로. 근데 그때도 외부적으로 기자와의 접촉을 하지 않고 외부적인 입장은 내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과연 계속적으로 그럴지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을지 시도를 해보고 혹시라도 또 다른 언론 플레이가 있다면 그건 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취재 후 또 전달드리겠습니다.